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세기 말 1869년, 1884년을 넣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 상황은 아까 잠시 적었지만은 노동자 세력이 정치의 한 세력으로 만들어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정치 세력화. 다시 말해서 노동당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들은 노동당의 요구가 뭐겠어요? 인도주의적 구비인 거죠. 인도주의적 구비. 이들의 정치 세력은 미미하더라도 의회에 진출했을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1795년 스피넨랜드법으로 인한 문제점 등장으로 1834년 개정구빈법 3대 원칙이 억압 속의 구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으로 크게 되니까 인도주의적 구빈을 요구하게 된 거죠. 인도주의적 구빈을. 그래서 1905년 왕립위원회 조사가 있게 됩니다. 1905년 왕립위원회 조사. 1905년 왕립위원회 조사는 아주 드물게 두 개의 견해가 담긴 보고서가 올라와요. 하나는 다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 14명 14표와 소수파 보고서 4표로 나누어진 보고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다수파 보고서 왕립위원회 조사위원이 18명인데 다수파 보고서에서는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거였어요. 본래대로 개인차 빈곤관에 입각해서 기존의 구빈법 체제, 다시 뭐예요? 억압 속의 구제를 그대로 이끌어가되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가자. 소수파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빈곤관으로 전환돼야 된다. 사회적 빈곤관으로 전환을 주장하면서 구빈법 체제,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을 합니다. 구빈법의 폐지를. 다수파 보고서는 종래에서 했던 것처럼 지방정부 주관으로 각각의 지방 실정에 맞는 각각 지방별 특수 서비스, 특수 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하자. 본래처럼. 그에 비해서 소수파 보고에서는 이제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영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수파가 14표잖아요. 그래서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자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제정이 되죠. 법률 제정이 어떤 법률 제정? 사회적 빈곤관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수파 견해가 반영된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처럼 1908년에 있었던 노령연금법. 내가 나이 들어서 가난한 것이 내 탓이냐. 나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나라에 세금 바쳤고 그리고 지금도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의 구조 자체가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잖냐. 왜 그게 내가 가난한 게 내 탓이냐.
해서 소수파에도 주장했던 사회적 빈곤관이 반영된, 그래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무약출, 맞으면 지금 같으면 기초연금 같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먹고 살 걸 줘야 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1909년에는 뭐 최저임금법,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 자, 이런 등등이 바로 사회적 빈곤관이 반영된 법률로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환은 아니지만 반영된 법률이죠. 특히 이 국민보험법은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입니다. 영국 최초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뭐예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아직 배우지 않지만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 1883년 질병보험법으로 시작되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페이지로에서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로. 그래서 356페이지에 참조로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영국의 최초의 사회보험, 여기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균일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은 국민보험법이 1911년에 있었다. 우리 총독부 치하에 있던 시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시기받고 이런 변화를 거쳐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뜸했을까? 바로 191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유럽이 전쟁에 휩쓸리면서 그로부터 한 20, 30년 정도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좀 1차 세계대전이 정리될 만하니까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고 해서 전쟁의 난국이었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비버리지 보고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 비버리지 보고서는 비버리지는 결국에 영국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복지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 빈곤관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적 빈곤관으로 정책 전환이 일어나요. 뭐 사회식으로 온다면 무슨 뭐 큰 정부론으로의 전환. 또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기에서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으로의 이론 전환. 뭐 이런 등을 쓸 수 있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겠어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처칠의 공공정책관이죠. 처칠의 공공정책관이에요. 그러면서 베버리지는 영국을 좀먹는 오학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사회보장을 제시합니다. 사회보장을 제시하죠. 사회보장. 소득보장, 아주 좁은 의미의 소득보장 개념이지요. 소득보장 개념으로.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만 이루어진 소득보장 개념의 사회보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을 제시하며 여기 쓰겠습니다. 사회보험 운영의 6대 원칙을 이게 제시를 하죠. 6대 원칙 나와 있지요. 균일약출,
균일급여. 누구나 아는 것 같은데 꼭 거기서 틀려. 또 문제도 그렇게 서비스로 내는데도 꼭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그냥 차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균일약출, 균일급여. 영국의 국민보험처럼 균일약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위험 대상의 포괄성, 적용 대상의 분류, 6개로 분류를 하죠. 또 관리 운영의 통일, 이렇게 6개의 운영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뭐 여기 영국을 좀먹는 5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 영국을 좀먹는 걸로써 뭐 어떤 것이 먼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할 때게 무지에서 저는 이그노런스라고는 무지에서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무지에서. 무지하다 보니까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몰라. 불결, 스쿼러. 불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질병으로부터. 무지하다 보니까 나태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무지하다 보니까 나태하다고 그랬지. 내가 무지뿐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나태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데려다 안 쓰는 거예요. 무식한 놈 누가 데려다 쓰겠어요. 무지하다 보니까 누구도 데려다 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호떡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엎어져서 엎드려 자다가 뒤집어 자다가 야 부르면 나오면 여기 신문 막 도장치기 하고 나오는 사람들. 나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빈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빈곤. 율곡 선생이 말한 것처럼 공부란 죽어서나 그만둬야 할 것이다. 더욱이나 이게 급변한 사회에서 따라가기도 바쁜 판교에 쉰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죽여나가는 거라는 거죠. 선생님들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참 좋기도 좋고 물론 계속 끊임없는 도전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직생활하면서 소통이라고 하지만 소통 모드는 주변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고작 대화가 그 정도 그 집 부근에서 조금 벗어난 그 정도 대화. 세상이 어떻게 더 바뀌는지도 모르고 하는 대화. 조금 이제 넘어서 이제 중년의 나이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느끼는 위기를 아직 그냥 뉴스로만 듣는 정도의 급급하는. 지금 얼마나 위기가 빨리 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5학을 제시하고 이 5학에 대한 대안으로 무지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정책,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주택정책, 언제나 불결, 보건, 위생 문제는 주거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불결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우산을 들고 다녀야 되는가? 생활 오폐도 처리 시설이 없던 시절에 그냥 밖으로 그냥 부숴버리는 이런 그 생활 과정에서 나오는 거. 나태를 하는 고용정책,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정책,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정책. 이렇게 영국을 좀먹는 5학에다가 각각의 대안까지 제시를 했던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베버리지 보고서 그냥 한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35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보장은 양대 프로그램의 박스 보세요.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개념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소득보장 개념으로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더니 사회보험의 출발점은 뭐죠? 사회보험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기여예요. 기여.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했더니 보험료를 낼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부조를 가미해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이루어져 있고 양자 모두 소득보장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새 정책을 같이 포함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5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 사실은 맞벌이 하면서 애들은 가정의 부모의 행복을 갖다 주지만 살아가는 데는 참 또 장애도 되거든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들은. 그래서 아동수당, 우리의 양육수당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다음에 완전고용.
그리고 그냥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포괄적 의료 서비스, 포괄적 의료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를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했고, 그걸 싸잡아서 그냥 5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좀 인쇄가 잘못되어서 성공을 위한 3대 전제 조건을 제가 그 원고를 넘길 적에는 기역, 니은 똑같이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내려서 이렇게 줄을 맞춰놨는데, 지금 이제 이 착한 편집진에서 줄 맞춰 해서 위로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아래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맞춰놨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이 복지국가로 전환이 됐죠. 복지국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30년 동안 복지정책,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조절하려고 봤더니 결론은 뭐였어? 뭐 별것도 없네 라는 결론이 떨어졌어요. 그 별것도 없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합니다.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를 말해요. 복지국가의 위기에 밖으로 드러난 전 세계적 이런 현상 5.1 쇼크. 1973년에는 5.1 쇼크로 있었지만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입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정부가 개입해봤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 실패. 결국에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정책으로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국가가 개입해도 실업도 못 잡고 물가도 잡지 못하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사실은 자 여기 아직 지우지 않았으니까 여기 좀 자 팀장 여기 좀 볼까요?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래프를 우리는 경제 이론을 여기 나온 것처럼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이라고 이걸 그래프로 정리한 것을 7번이가 8번 쓰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 자, 한번 우리가 1997년 IMF 사태를 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또는 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하향 곡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1997년을 생각해 보면 실업률이 엄청 높았죠. 실업률이 엄청 높았어요. 1997년이겠죠. 실업률이 높으면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시장에 돈이 굴르지 않고 시중 통화량이 바싹 마르면서 소비가 되지 않고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건을 가지고 있던 재고로 쌓여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발구르면서 박수를 쳐야 되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해서 계속 빨리 팔아야 창고 임대료나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실업률이 높을 때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했어요?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돈을 풀기 위한 정부로 시장에 돈이 굴러다니게끔 먼저 대부업, 지하금융을 풀죠. 이 이자 제한법을 폐지하고 이자를 너희들 마음대로 받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받아라. 그래서 엄청난 지하금융을 풉니다마는 그 지하금융에서 나왔던 거대한 자본은 서민들의 재래시장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가서 강남으로 몰려버렸지.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만 덩어리돈이 갔던 거였어요. 뜻은 좋았으나 서민들에게 오지 못. 그래서 만든 것이 선생님들 다 몇 장씩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암기력을 시험하고 있는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쓰세요. 없으면 유상으로 한 57을 먼저 쓰시고 57일간 열심히 해서 또 갚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8달 하면은 카드가 내장돼서 그 당시에는 성추행이 없었어요. 여자한테 한 번에 죽은 데다 지갑으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노진 타인 거야. 카드가 내장시키고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못 갚으면 이쪽에도 또 카드 만들고 또 사거리 저쪽 건너 하나 만들고 이렇게. 물론 도덕적으로 개망나니 같은 놈들은 개인위생을 정책적으로 와중에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놈도 있지만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라 해도 갚지 못한 많은 개인위생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서서히 시장의 기름처럼 돈이 뿌려지면서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소비가 되니까 공장도 문 닫았던 공장도 공장을 돌리고 실업자를 다시 고용하면서 실업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실업자가 줄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돌면서 한 5개나 팔릴 줄 알았더니 물건을 살 사람이 10명이 왔네. 누구한테 팔겠어? 나는 1,000원 더 줄게. 나는 2,000원 더 주고. 자꾸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줄면서 이렇게 물가는 다소 오르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숫자로 보면 짜증나지만 그래도 재밌어. 어느 집이나 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막 정부를 씹어대면서도 그래도 출근을 해. 그러지 않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 같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누구네 집 그만뒀대, 누구네 집 뭐 사원단에 하더니 어느 순간에 가장이 갑자기 등산복을 차려입고 관악산을 가기 시작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절약의 역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절약하면 카페라떼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카페라떼 효과. 저녁 때, 뭐냐면 점심 때는 하루에 한 잔씩 먹는 그 웃기는 돈이라고 해서 한 잔씩 빼먹는 카페라떼라도 이것을 30년을 모으면 2억이 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절약이 큰 목돈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카페라떼 효과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처럼 절약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참 좋지만 그 절약을 거시적 입장으로 다 절약하면 시장이 안 돌아가서 결국에 풍지박산이 된다는 거지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자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이런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에서 긴축 정책을 써서 세금 많이 내. 그럼 세금 많이 내면 또 공장이 문을 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장이 문을 닫으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은 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실업률과 물가를 연동으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조정하는 것이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저리 갈까요? 이렇게 복지국가의 시절에는 정부 개입에 의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조정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1970년대에는 국가가 개입해도 물가도 안 잡히고 실업률도 안 잡히는 거예요. 실업률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또 안 떨어져. 물가는 그대로 있고 영세 서민을 그냥 죽어가는데 더 말려 죽여버리는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과정에서도 빌어먹던 놈들은 빌어먹는데 돈 더 안 준다고 또 악만 쓰고 있고 의존성 심화, 디펜던스, 의존성 심화. 다시 말해서 도덕적 해이, 국가재정의 악화, 국제경쟁력 약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1970년대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막 퍼진 거였어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자 선생님들 그에 대한 내용이 353페이지 거기에 원인,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심리적 의존성 심화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을 354페이지로 가시면 위기의 종류. 그야말로 재정위기,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재분배 효과에 대한 효유가 생겼고 뭐냐면 의존성 심화 도덕적 해이로 정말 나도 어려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도와주면 이 사람들도 서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빌어먹는 것을 당연히 무슨 권리, 우리가 권리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정말 권리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부창출의 위기. 자꾸 가난해지는 부창출은 꿈도 못 꾸는 영세서민들은 어찌 보면 그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영세서민들은 개천에서 욕난다. 청계천 까고 나서도 욕 못 나잖아요. 영세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근근히 그 세대만 근근히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정치 행정 능력의 위기, 정부 실패지요. 정당성의 위기, 정권 창출의 위기가 막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에 등장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고전적 자유주의는 선생님들 아시는 건 소국국가라고 하는데 소국국가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작고 약한 정부예요. 작고 약한 정부. 그런데 여기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복지국가로 전환되기 전에 소국국가는 작고 약한 정부. 가만히만 있어. 낮잠 많이 자고 잠이 안 오면 밤에 도둑이나 시켜. 야경국가. 그런 정도. 작고 약한 정부를 당연시했지만 이제는 하는 일은 줄였지만 그러나 힘은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정부로 바뀌면서 중앙정부만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민간 부문까지 민영화가 이루어지죠. 민영화. 규제 완화란 이름으로 이렇게 민영화로 민간 부문으로 넘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갖던 공급 주체성을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에서 비영리 부문이라고는 제3섹터까지도 복지에 적극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변화로 그것을 우리가 복지다원주의라고 합니다만 복지다원주의 그렇게 해서 민영화 과정에서 복지 공급의 주체가 다변화 이렇게 된 거죠. 다변화. 그러면서 이들은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장기보호에서 단기보호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형평추구에서 형평추구 또는 공동체가 형평추구에서 성장, 효율, 시장, 경쟁 위주로 이렇게 모토가 바뀌는 것이 신자유주의예요. 지금도 역시 교육도 신자유주의, 실제 흐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경쟁이에요. 선생님들 나온 학교가 몇 등 학교인 줄 아시는지. 학과마저도 다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시아에서 몇 위, 세계 대학에서 몇 위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다 있습니다. 다 경쟁. 선생님들은 거기에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거기에 이미 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끄집어내야만 말은 아니고 내 가슴속에 먹은 말도 묵시적언어라 해서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행동을 옮길 거예요. 선생님보다 조금 유언분들이 책은 샀을 거예요. 아마 재작년에 샀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들 오면 의자 없으면 거기 앉으라고 책 몇 개 싸들어 다니면서 앉으라고 참 좋았어요. 애들 안 다치고 책은 덜 다치거든요. 목침 좋아하시는 시골 어른들 오시면 좀 비고 누우시라고 책 좋습니다. 아주. 그래놓고는 여전히 책은 못 보고 또 책을 살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인생 자체가 시험 인생으로 태어났고 또 시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적 문제를 가지는 않겠지만 태어나는 소위 난자견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 화장장을 찾아가는 순간까지도 경쟁 구도잖아요. 어떠한 장래식장을 찾았느냐, 어떠한가 사유적 관계망을 맺었느냐를 가지고 하물며 내 자식에 대한 부담, 종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환. 일본 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말 쓰고 있죠. 내가 죽은 후에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죽기 전에 죽음의 준비 활동을 다 하는 죽음에 대비한 빚은 어디에 있고 통장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이런 일이 있지 몰라서 또 더기나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뭐 편하게 말만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비해서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하는 활동을 종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종활의 활동에는 바로 자식들이 막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잘 않거든요. 오늘 내일 오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바로 한 5분에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막 장례 준비하고 또 뭐 발이 나면서 3, 4일 사이에 모든 일을 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 준비한 그것도 이제 경쟁이죠. 경쟁. 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신자유주의이고 바로 이것을 시행을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뭐 일본의 낙가소네 뭐 이런 등등. 또 이때가 바로 전두환의 정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전두환의 정권이 이때 80년, 81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54페이지에 신자유주의의 대두 이렇게 보시면서 자, 여러분은 지금 영국의 복지사를 하니까 대처리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대처리즘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한번 2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었던 것을 선생님들이 문장으로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그 원인을 정부 실패, 복지국가의 실패로 보았다. 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맞아, 퍼주기 정책이 너무나, 복지 정책을 보통 우리가 지출 정책, 퍼주기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지나친 복지 혜택으로 근로 욕구가 저하되어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봤다. 그래서 대처는 근본적 해결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이끌어갔다. 발 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부가 하던 일을 퍼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민간 부문까지. 민영화란 이름으로. 대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개인의 책임,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를 선별주의로 전환했으며 복지 예산 감소를 위하여 민영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선생님이 쓰고 알고 있는 것을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말들 나와 있죠.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개인 책임, 선별주의, 열등처우, 민영화 등등 4가지 완전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처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있는 것처럼 파울러 보고서라고 합니다. 파울러 보고서 3번에 보시면 파울러 보고서 뭐 1번, 2번 읽어보시면 결국에 대처 정부가 이끌어갔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테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작은 정부, 시장, 민영화, 선별주의, 열등처우, 개인책임,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정부에 의한 것이 지역사회보호나 재가복지, 또 신보수주의 이런 단어들이 그냥 쓰고 있는 용어를 쭉 했는데 어쨌든 대처 정부의 정책관, 처칠 정부의 정책관은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했지요. 아까 처칠 정부의 정책관은 베버리지 보고서, 대처 정부의 정책관은 파울러 보고서가 되겠어요. 파울러 보고서. 이렇게 해서 1980년대에 이렇게 극단적인 침체 과정에 있는 영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제3의 길이 등장한 거였어요. 제3의 길. 지금 우리가 제3의 길. 제3의 길은 1997년에 국정운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보면, 국정운영으로 보면은 제1의 길. 제1의 길은 형평추구의 복지의 길. 그렇죠? 형평을 추구하는 복지의 길. 제2의 길은 성장 추구의, 성장 효율의 신자유주의의 길. 그리고 제3의 길은
제3의 길은 당연히 성장 효율을 이끌어 가야 되지만 그동안 등한시했던 형평도 다시 고려해보자는 조화의 길.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길은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의 정책으로 보수당 정책, 대처수상이 이끌어갔던 보수당 정책을 수용하면서 복지도 강조한. 그동안 등한시 한 10수년간 다소 등한시 되어왔던 복지 정책도 말하자면 가미한 이런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노동당이면서도 보수당처럼 시장경제 이끌어야지. 그러나 그동안 메마른 시장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인간미가 넘치는 시장경제. 당연히 영국의 성장 효율 가야지. 그러나 복지나 형평도 반영하는 성장 효율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복지해야지. 그러나 옛날처럼 무조건 퍼주기 복지는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부터 줘야지.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져야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당연하지만 국민도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이냐? 같이 해야지. 앉아서만 먹을 생각 말고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살리는 그게 바로 웰페어지요. 워크페어. 웰페어 소위 말하는 그냥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는 워크페어. 국민도 뭘 해야 될까를 같이 해야 되지. 근로연계복지라고 하는 워크페어로 전환을 가져오고 이런 것 등이 전부 있던데 자 355페이지 보면 거기 의 나와 있죠. 의. 토니 블레어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보수당 정권의 정책이었던 시장 효율성 인정하면서도 사회연대와의 조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회 경제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 경제의 활력도 높이자. 시장을 부정하지 않아요.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 좋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등한시했던 형평성 추구의 사회민주주의의 장점도 또 반영을 해보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복지시민의 위상적 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말하자면 이게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적 립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적 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 시장경제 그대로 인정하면서 인간미가 넘치는 또 내용에 보면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1번의 두째 줄 사회투자국가, 그리고 2번의 복지다원주의, 또 3번의 의식전환 등을 통해서 성장 효율 부정하는 복지만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부정하면서 성장 효율만 주장하지 않는 조화로운 이런 복지국가를 제3의 길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제3의 길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출제. 영국에 가려면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다 페이지 넘어가시면 미국의 사회보장법 나와 있죠. 미국의 사회보장법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 그러면은 1935년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같지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보험은 국가의 독점 경영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최근에 오바마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가져간 것이고 건강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관장을 합니다. 노령연금은 연방정부. 그러나 실업보험이나 나머지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는 모두 주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대신 재정 지원을 하는 거죠. 재정 지원은.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상 사회보장에 노령연금만 연방정부, 나머지는 모두 주정부에서 관장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일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스마르크 사회,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되겠어요. 자, 비스마르크는 1871년에 독일 제국을 통일시킵니다. 강력한 독일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요.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 도구일 뿐이니까 바로 이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면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도구인 국가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 무역론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독일 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마르크스 사상에 막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쓰죠. 먼저 채찍 정책으로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1878년에 발표해서 공산당 타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쉽게 문들어갈 수 있는 노동자들을 국가의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누가 진짜로 도와줘? 말로만 도와주는 저놈들이야? 아니야. 진짜로 도와주는 것은 국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근 정책으로 사회보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883년에 먼저 질병보험법, 지금 같으면 건강보험이지요. 질병보험법. 그리고 1884년에 노동자 보상보험법, 지금 같으면 산재보험이지요. 그리고 1889년에 폐질보험법, 지금 같으면 국민연금법상에 있는 노령연금, 노동능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령연금이 되겠어요. 그런데 질병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자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의 사회보험의 출발은 뭘로 시작해요? 산재보험으로 시작하지요. 산재보험으로. 그러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이라는 거, 질병보험이라는 거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운영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은 언제 됐다고? 1977년에 시행되잖아요. 법은 63년에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시행은 77년도에 시행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 조합주의로 운영을 했어요. 공무원 의보, 직장 의보,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주의로 운영됐는데,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보험은 조합주의로 운영돼요. 금고주의라고 되어 있지요. 조합주의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21세기 2000년부터 통합주의, 단일보험자주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의료보험을 시행했을 때와 똑같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질병보험도 똑같이 조합주의, 금고주의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1884년에 노동자 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원의 원칙은 뭐야? 노사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사 균등분담에 보험료를 주든 재원을 하되 국가지원금, 그래서 노사정 삼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로 산재보험은 국가재정 지원은 있지만 보험료를 누가 내?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죠.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산재보험도 역시 자본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는 시스템이에요. 다음에 1889년에 만들어진 폐질보험, 노령연금이죠. 당연히 노령연금은 노동자를,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여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는 거죠. 우리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시간은 짧겠지만 잠시 쉬었다가 복지국가 연결시켜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의 복지 발달사를 좀 시간을 길게 해서 반석까지 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뭐 아실 겁니다. 기출문제 보면 뭐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국가 왜 복지국가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